처형식이 열리는 날 광장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다. 사람들은 광기에 찬 함성을 지르며 배신자의 죽음을 요구한다. 어린아이들조차 환호하며 이 잔혹한 광경을 즐긴다. 도시 곳곳에 걸린 빅브라더의 포스터. 그의 눈은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움직이며 군중을 감시한다. 사형수는 무릎을 꿇고 있다. 그의 얼굴엔 두려움이 서려있지만 그 눈빛만큼은 꺾이지 않은 반항심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사상경찰 장교가 그의 죄목을 읽는다. 사상범죄자, 반역자, 제재의 적. 처형이 집행되려는 순간 그는 마지막 외침을 남긴다. 우리는 거짓에 속고 있다고. 진실은. 총성이 울리고 피가 바닥을 적신다. 군중은 광란의 축제를 벌이며 환호한다. 그가 전하려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사상범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사라질 뿐이다. 모든 당원들은 기상하십시오. 빌어먹을 하루가 또 시작된다. 자, 여러분, 빅브라더를 위해 체조합시다. 윈스턴 스미스, 팔을 더 벌리세요. 집집마다 설치된 텔레스크린. 이 기계는 단순한 방송 장치가 아니다. 송신과 수신이 동시에 가능하며 모든 소리를 포착하고 움직임까지 감지되지만 끌 수는 없다. 언제 누가 보고 있는지 듣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말이 도청당하고 모든 동작이 감시당하고 있다고 믿으며 살아간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믿음은 습관이 된다. 이곳은 오세아니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런던. 검은 수염의 얼굴이 도시의 구석구석을 내려다보고 있다. 불편한 시선을 견디며 출근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내가 일하는 진실부는 1km 떨어진 거리에서도 보인다. 300m 하늘 높이 솟은 이 건물은 거대한 하얀 벽면 위로 당의 세 가지 슬로건을 새겨놓고 있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도시에는 비슷한 건물이 세 동 더 있다. 오세아니아를 통제하는 4개의 정부 청사, 보도, 연예, 교육 및 예술을 관장하는 진실부, 전쟁을 관장하는 평화부, 경제 문제를 책임지는 풍요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애정부. 그곳은 무시무시한 곳이다. 이 건물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다. 사람들은 오직 공적인 일로만 출입할 수 있다. 그러나 그곳을 나오는 사람은 없다. 여기서 법을 어기는 자는 단 하나의 길만이 주어진다. 사라지는 것. 진실부의 오전은 빠르게 흘러간다. 오전 11시가 되면 당원들은 영상실에 모여 이분 증오를 준비한다. 미리 자리를 잡은 나는 이 끔찍한 시간이 어서 지나가길 바라고 있었다. 그때 문으로 들어오는 두 사람. 한 명은 복도에서 자주 스쳐 지나갔던 여자. 이름도 모른다. 27쯤 되었을까. 처음 본 순간부터 싫었다. 나는 대부분의 여자들, 특히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이 싫다. 당의 광 쪽으로 충성하는 사람들, 당의 스파이들을 보면 거의 다 젊은 여자들이었다. 그녀는 그런 여자들보다 더 위험해 보였다. 언젠가 복도에서 서로 지나쳤을 때였다. 그녀가 곁눈질로 나를 슬쩍 쳐다본 순간 내 마음속을 훤히 꿰뚫어 본 것 같았다. 그녀는 사상경찰의 끈앞풀일지도 모른다. 또 다른 한 사람, 오브라이언, 높은 직위의 내부 당원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충성스러운 당원이라고 믿지 않는다. 아니, 그렇게 희망하고 있다. 어쩌면 그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번 증오가 시작됐다. 당원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 증오는 점점 격렬해진다. 화면 속에 나온 인물은 골드스타인. 그는 반혁명 활동을 했고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탈출해 사라졌다. 증오는 광적으로 변했다. 그 여자도 골드스타인을 향해 거친 욕을 내뱉고 있었다. 나도 따라 소리친다. 나 역시 광란의 도가니에 빠져들고 있었다. 이번 증오가 끔찍한 것은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다. 저항할 수 없는 분노에 휘말려들기 때문이다. 증오가 끝나면 모든 당원들이 빅브라더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다. 그 순간이 더 끔찍했다. 이번 증오는 광기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지만 이런 비인간적인 노래를 억지로 하는 순간에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바로 그때 오브라이언과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깨달았다. 그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의 눈은 우리가 같은 편이라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이 지나가자 그의 얼굴에서 일순간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나는 그 순간이 실수였는지 신호였는지 알 수 없었다. 내가 하는 일은 진실을 수정하는 일이다.
과거는 변하지 않는다고? 아니, 과거는 당이 원하는 대로 바뀐다. 당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사실이 된다. 압축 전송관을 통해 오늘의 사안이 전달된다. 지시된 사안에 따라 기사의 오보를 수정한다. 신문 전송관에 수정된 기록을 넣는다. 곧 이어 새로운 신문이 오늘 날짜로 발행된다. 과거의 기록은 기억통에 넣는다. 뜨거운 바람이 문서를 빨아들이고 깊숙한 아구미 속으로 사라진다. 이제 당의 말을 반박할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증거가 없으니 증명할 수도 없다. 진실은 사라지고 새로운 진실이 창조된다. 점심시간, 식판을 들고 빈자리로 향한다. 윈스턴, 같이 먹지. 조사국의 언어학자, 사임. 그는 신어 사전을 만든다. 신어는 참 대단한 언어야. 단어를 줄이면 사고범죄도 사라지거든. 단어를 줄인다고 생각이 사라질까? 직접 보여주지. 우리는 사고의 폭을 줄이고 있어. 예를 들면 좋은이라는 단어로 나쁜은 안 좋은이 되고 훌륭한은 더 좋은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몇 개의 단어를 없앨 수 있는지 아나? 수천? 수만 개야. 불필요한 단어를 없애면 사상죄 자체가 불가능해지지. 결국 생각할 말이 사라지면 사상죄를 범할 수조차 없게 된다. 이건가? 그래, 맞아. 모든 개념은 하나의 단어로. 그 뜻은 엄격하게 제한될 거야. 진실은 조작되고 언어는 축소된다. 그리고 결국 생각할 자유마저 사라진다. 기나긴 하루였다. 오늘 있었던 일이 자꾸만 떠오른다. 오늘 일을 기록해야만 할 것 같다. 얼마 전 빈민가에 있는 골동품 가게에서 몰래 샀던 노트를 꺼낸다. 종이에 글을 쓴다는 것은 결단력이 필요한 중대 행위이다. 일기 쓰기는 발각될 경우 사형 아니면 강제노동 25년. 몸으로 잘 가리기만 하면 텔레스크린의 감시망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소리는 들리겠지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일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무의식 중에 글을 쓰고 있었다. 빅브라더를 타도하자. 후회스럽다. 이제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이건 반역이다. 사상죄를 저지른 것이었다. 사상죄는 은폐할 수 없다. 몇 년 동안 교묘히 숨길 수 있어도 끝내는 발각된다. 사상범 체포는 항상 밤에 이루어진다. 갑자기 잠을 깨워 마구 흔드는 손, 눈에 들이대는 불빛, 침대 주위의 험상궂은 얼굴들. 사람들은 언제나 밤중에 사라져버린다. 내 기록은 사라지고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부인되어 끝내는 완전히 잊혀지겠지. 증발되고 말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다. 그들이 나를 죽이더라도 빅브라더를 타도하자. 당원은 절대 혼자 있어선 안 된다. 더군다나 프롤들이 사는 구역에 이유 없이 오는 것은 더욱 더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걷고 싶었다. 프롤들이 사는 곳은 도시와 사뭇 다른 풍경이다. 아이들은 뛰놀고 젊은이들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른다. 그들의 얼굴엔 자유가 있다. 그때였다. 누군가 달려오며 소리쳤다. 폭탄이요! 엎드려요! 굉음이 울리고 200m 전방의 집들이 폭격으로 파괴되었다. 불타는 거리엔 시신들이 가득하다. 이곳 사람들에겐 전쟁이 일상이다. 폭탄이 떨어진 곳을 지나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소란스러운 골목이 이어진다. 익숙한 곳이 보인다. 일기장을 샀던 골동품 가게이다. 상점 주인은 일기장을 샀던 나를 알아보았다. 뭐 필요한 거라도 있나요? 아니요. 지나가던 길에 들른 겁니다. 그때 한 유리 문진이 눈에 띄었다. 이건 아름답군요. 아름답고 말고요. 100년은 됐을 거예요. 나는 처음 보는 그 물건을 4달러를 내고 구매했다. 위층에도 방이 있는데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노인의 안내에 따라 계단을 올라가니 작은 방이 하나 나왔다. 여기엔 텔레스크린이 없군요. 아, 나는 그런 물건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놓인다. 상점을 나오며 적당한 시기에 이곳에 다시 찾아오기로 마음먹었다. 잘하면 2층 방을 빌려 나만의 아지트로 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벼운 발걸음. 하지만 그 순간 정면에서 누군가 걸어온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다. 그 검은 머리 여자다. 그녀는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재빨리 지나가 버렸다. 저 여자는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 나를 미행해 여기까지 온 것이다. 지금이라도 쫓아가 뒤에서 머리를 칠까? 하지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는다. 지금은 피해야 한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그들이 체포하러 오는 때는 언제나 밤이다. 그들에게 체포당하느니 그 전에 자살하는 것이 상책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하지만 총이나 독약 같은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을 하려면 극단적인 용기가 필요하다. 기회가 있을 때 그 여자를 죽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나에겐 죽일 용기도 죽을 용기도 없다. 하룻밤은 무사히 넘긴 것 같다. 출근에 똑같은 일상을 보낸다. 올 것이 왔나? 절룩거리는 발, 누군가를 체포하다 다친 걸까? 그 순간 절룩거리던 그녀가 비명을 지른다. 다친 다리 쪽으로 넘어진 게 분명했다.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간다. 눈앞에서 괴로워하는 그녀는 나를 감시하고 제거할지도 모를 적이다. 그러나 그녀도 고통이 뭔지 아는 똑같은 인간이다. 다쳤습니까? 괜찮아요. 다리가 좀. 곧 낫겠죠. 고마워요, 동지. 그럼 이만.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텔레스크린 앞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태어내야 한다. 하지만 손에 전해지는 감각이 이상하다.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내 손에 그녀가 무언가를 전한 것이다. 작은 종이 쪽지다. 서둘러 자리를 옮겼다. 사상경찰이 왜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는지는 모른다. 아마 협박이나 소환이나 자살하라는 명령이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함정일지도 모른다. 떨리는 손으로 감시를 피해 종이 쪽지를 펴보았다. 그날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마음속 동요는 감출 수 없었다. 오늘 일기는 쓰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위험한 짓은 하고 싶지 않았다. 쪽지를 본 뒤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쪽지를 건네줄 때 그녀는 분명 두려워하고 있었다. 만약 함정이었다면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녀의 구애를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와 빨리 만나지 않으면 그녀의 마음이 변할지도 모른다. 문제는 어떻게 만날 것이냐다. 그녀가 어디 사는지, 언제 퇴근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렇다고 청사 밖에서 퇴근하고 나오는 그녀를 기다린다?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결국 가장 안전한 곳은 식당뿐이다. 다음날 그녀는 내가 식당을 나설 때쯤 나타났다. 우린 서로 못 본 척하고 지나쳤다. 그 다음날에는 그녀가 다른 여자 셋과 함께였다. 그 뒤로 사흘 동안은 그녀를 전혀 볼 수 없었다. 견디기 힘든 나날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다. 절호의 기회였다. 단 2걸음을 남겨둔 그때였다. 스미스! 못 들은 척했다. 스미스! 윌셔, 저 멍청한 놈이 손짓하고 있었다. 거절할 수가 없었다.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윌셔가 앉은 자리에 앉았다. 윌셔도 나를 보며 활짝 웃는다. 그 얼굴 한가운데를 찍어버리고 싶었다. 몇 분 뒤에는 그 여자의 식탁에도 사람들이 가득 찼다. 다음날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나갔다. 예상대로 그녀는 어제 그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다. 빠르게 식판을 받아 그녀가 앉아있는 자리로 향했다. 두근거림을 감추며 그 여자의 식탁 앞에 앉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누군가 오기 전에 빨리 이야기해야 했지만 막상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행동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몇 시에 일이 끝나죠? 6시 30분요. 밖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승리광장 기념비 근처에서 만나요. 그곳은 사방이 텔레스크린인데요. 사람이 많으면 괜찮아요. 뭔가 신호라도 할까요? 필요 없어요. 그냥 제 근처에 있어주세요. 알겠어요. 우린 더 이야기하지 않았다. 우연히 같은 식탁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날 퇴근하자마자 광장으로 향했다. 수많은 사람들 틈을 헤치고 겨우 그녀 옆까지 다가갔다. 일요일 오후에 나올 수 있으세요? 네,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잘 듣고 기억해주세요.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길을 알려주었다. 다음 약속을 정한 후 빠르게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그녀의 손이 내 손을 더듬었다. 그리고 천천히 내 손을 꽉 쥐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다. 우리는 그대로 숨죽인 채 앞만 바라봤다. 잠시였지만 그 순간이 끝나지 않길 바랐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 멍하니 서 있다가 꽃 한 송이를 꺾었다. 그녀에게 주고 싶다는 생각이 왜인지 불쑥 들었다. 그때 누군가의 손이 내 어깨를 가볍게 쳤다. 그녀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손짓하며 숲속으로 향했다. 다 왔어요. 그녀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며 말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녀를 바라본다. 아직은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샛길에는 마이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여긴 괜찮나요? 여긴 괜찮아요. 숨길 나무도 없으니까.
그녀는 왜 그렇게 거리를 두는지 모르겠다는 듯 익살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름이 뭐예요? 줄리아요. 당신은 윈스턴 맞죠? 어떻게 알았어요? 다 방법이 있죠. 그나저나 처음 봤을 때 나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녀에게 거짓말하고 싶진 않았다. 중후했어요. 죽일 생각까지 했어요. 당신이 사상경찰일 거라 생각했어요. 사상경찰이라고요? 세상에, 정말 그렇게 봤어요? 그녀는 그 말이 정말 우스운 듯 웃어버렸다. 사실 겉으로 보면 딱 그런 여자죠. 실제로 스파이단 분대장이에요. 당 활동에도 열심히 나가고 군중 속에서 고함 지르는 것도 잘해요.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니까요. 근데 당신 같은 여자가 왜 나 같은 남자를? 난 얼굴 보면 알아요. 누가 당의 개고 누가 아닌지. 당신은 얼굴에 써 있어요. 저항하고 있다고. 그래서 기회를 노렸죠. 이야기를 나누다 어느 순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았다. 안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우리는 며칠 간격으로 만났다. 늘 퇴근 후 사람들 틈에 섞여 서로를 찾아야 했다. 어떤 날은 늘 사람들이 들끓는 시장 거리에서, 어떤 날은 줄리아가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하지만 대부분은 거리에서 만나야 했는데 늘 장소를 바꿔야 했고 단 한 번도 30분을 넘길 수 없었다. 서로의 얼굴조차 보기 어려운 날들이었다. 말 몇 마디 주고받고 다시 사람들 틈에 섞여야 했다. 당원이 다가오면 말없이 멀어졌고 텔레스크린이 보이면 숨을 죽여야 했다. 어느 날은 만나고도 서로를 모른 척 해야 했다. 경찰이 순찰하거나 헬리콥터가 위에서 빙빙 돌며 감시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데이트를 하는데도 위험이 따랐지만 만날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 않았다. 위험하고 어리석은 짓인 걸 알면서도 그녀와 단둘이 있을 공간이 필요했다. 골동품 가게의 낡은 2층 방. 가게 주인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창가에 커다란 침대 위로 낡은 담요와 베개가 놓여 있었다. 탁자 위에는 지난번에 샀던 유리 문진을 올려두었다. 방을 빌린 이후 우린 자주 이곳에 머물렀다. 이 방 안에선 세상에 어떤 재난도 닥치지 않을 것 같았다.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는 삶이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아무 불안 없이 잠들 수 있었다. 얼마나 잤을까? 그녀가 구두 한쪽을 집어들고 방구석을 향해 던지고 있었다. 왜 그래? 쥐예요. 널빤지 아래쪽에 구멍이 있나 봐요. 쥐라고? 이 방에 쥐가 있어? 쥐야 어디든 있죠. 나에게 쥐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였다. 그녀는 창백해진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두 팔로 감싸 안아줬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진다. 벽에 걸려있는 그림이 보인다. 200년은 좋게 된 것 같은 판화였다. 우린 가끔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었다. 당에 맞서고 반란을 일으키고 형제단에 가입하는 상상까지. 하지만 그게 어디까지나 꿈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가끔 오브라이언 생각이 나. 그에게 가서 같이 반란을 일으키자고 말하고 싶어. 그녀는 그걸 무모하다 말하지 않았다. 그날은 마치 평생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느껴졌다. 누군가 뒤따라오고 있었다. 기척이 느껴졌고 조심스러운 기침 소리까지 들렸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자 오브라이언이 서 있었다. 당신과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 우리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얘기했다. 혹시 신화에 관심 있어? 새로운 사전이 나왔는데 재미있을까요?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럼 내 집에 들러서 가져가시오. 주소를 알려드리죠. 고작 2분 정도의 짧은 대화. 한 가지는 확실했다. 상상했던 비밀 단체는 존재하고 그가 날 초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우리는 그곳에 도착했다. 내부당원들의 구역, 평소라면 감히 발을 들일 수 없는 세계였다. 거대한 저택의 고급스러운 내부. 이곳에 온 순간부터 계속 후회했다. 대체 무슨 근거로 오브라이언을 같은 편이라 믿었던 걸까? 오브라이언은 우리에게 다가오다 텔레스크린 앞에서 멈춰섰다. 그는 리모컨을 눌러 텔레스크린을 껐다. 저걸 끌 수도 있군요. 우리 내부 당원은 그 정도 특권은 있죠. 내가 먼저 말할까요? 아니면 당신이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는 당을 전복시키려는 비밀 조직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과 함께한다고 믿습니다. 저희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형제단은 어둠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이유를 묻지 않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누가 형제단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체포되어도 누구도 당신을 구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먼 훗날 미래의 일일 겁니다. 아무 변화도 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겁니다. 그래도 죽음을 감수하겠소? 감수하겠습니다. 서로 배신할 수 있겠소? 그건 할 수 없어요. 좋소. 당신들 은신처는 골동품 가게 위층 방입니다. 당분간은 그곳을 쓰시오. 나중에 다른 장소를 알아봐 주겠소.
자, 이제 슬슬 텔레스크린을 켜야 하니 서로 시간을 두고 따로 흩어지시오. 그날 우린 마침내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 별 다를 것 없는 날들이 이어졌다. 형제단의 지시도 아무런 소식도 없는 나날들. 줄리아와는 오랜만에 만남이었다. 줄리아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잠깐만요. 봐요. 설탕이에요. 진짜 설탕? 그리고 빵이에요. 내부 당원들이 먹는 거, 커피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구한 거야? 나름의 반란이죠? 방 안에 퍼지는 커피와 빵 냄새. 오랜만에 느끼는 아늑함. 잠깐 등 돌리고 있어줘요. 말할 때까지 돌아보지 마요. 줄리아 말대로 뒤돌아 창 밖을 보았다. 창 밖엔 정막이 흐른다. 됐어요. 이제 돌아봐도 돼요. 분내가 코를 간지럽혔다. 줄리아가 화장을 한 것이었다. 아름다워. 그때였다. 너희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소리는 벽에 붙어있는 그림 뒤에서 났다. 움직이지 마라.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꼼짝도 하지 마.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손을 머리 위로 서로 떨어져. 도망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우리의 짧았던 행복은 이제 산산조각 났다는 걸. 이런 아까운 유리 문진이 깨졌잖아. 꽤나 귀한 건데 말이지. 안 그래 윈스턴? 그 목소리는 상점 주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노인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다. 줄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끌려나가고 있었다.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본 그녀의 모습이었다. 여긴 어디지?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숨 쉬기가 힘들다. 얼마나 많은 매를 얼마나 오랫동안 맞았는지 기억할 수가 없다. 고문이 어찌나 한없이 계속되는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사악한 것은 간수들의 매질이 아니라 그 매질에도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고통 앞에서는 영웅도 없다. 절대로 없다. 난 공포에 질려 맞기도 전에 살려달라 애원하며 진짜든 가짜든 죄를 자백했다. 맞다가 정신을 잃고 정신이 들면 다시 맞는 나날들이 끝없이 반복됐다. 문이 열리더니 한 죄수가 들어온다. 수척한 얼굴, 살기와 증오심으로 가득한 표정. 다시 문이 열리고 장교가 손가락으로 그 사내를 가리킨다. 백일오실로. 그 말을 듣자 사내는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두 손을 모으고 빌기 시작했다. 백일오실로. 그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체념한 듯 했다. 이제 그만하고 나를 죽여. 총살하든 목을 매든 말이야. 마누라와 자식 셋이 있어. 제일 큰 놈이 6살도 안 됐어. 그 애들을 몽땅 잡아와 내 눈앞에서 목을 따더라도 참고 보겠어. 제발 101호실만은. 어서 끌고 가. 간수들이 그의 손가락을 으스러뜨린 뒤에야 그를 끌고 갈 수 있었다. 그는 머리를 떨군 채 더 이상 저항 없이 끌려갔다. 계속되는 고문에 정신을 잃었다. 눈을 뜬 어느 날 반듯하게 눕혀진 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오브라이언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브라이언? 당신도 체포됐나요? 걱정 말게 윈스턴. 내가 자네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난 7년 동안 자네를 관찰해왔어. 내가 자네를 구하겠네. 자네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어. 그가 손에 들린 손잡이를 슬쩍 돌렸다. 곧이어 엄청난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몸이 마구 뒤틀리고 뼈마디 조각조각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이게 41세. 이 다이얼의 숫자는 100까지 올라갈 수 있지. 내가 언제든 원하는 만큼 자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일기장에 그런 말을 썼더군. 한계를 한계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자유다. 네. 지금 내가 몇 개의 손가락을 펴고 있나? 한 개입니다. 그럼 당이 한 개가 아니라 2개라고 말하면 몇 개가 되지? 한 개입니다. 대답을 하자마자 고통이 엄습한다. 다이얼의 바늘이 55를 가리켰다. 손가락이 몇 개지? 한 개입니다. 바늘이 60으로 올라갔다. 윈스턴, 손가락이 몇 개지? 한 개입니다. 한 개가 틀림없잖아요. 제발 그만. 손가락이 몇 개지? 2개. 2개입니다. 아니야. 자네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여전히 한 개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나는 온몸을 떨며 어린아이처럼 울먹였다. 자네가 여기 왜 와 있는지 아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아니야. 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니야. 자네를 치료하기 위해서야. 자네가 빅브라더를 얼마나 사랑하게 될지 알면 감동할 걸세. 마음이 깨끗한 동안에 죽을 수 있도록 빨리 죽여달라고 애원하기까지 할 거야.
이제 자네를 텅 비게 만들 거야. 보통 사람들이 가진 감정을 다시는 가지지 못할 거야. 사랑, 우정, 기쁨, 용기와 같은 것들 말이지. 우리는 자네를 텅 비게 만든 다음 우리와 같은 것으로 채울 걸세. 순간적으로 번쩍 빛이 나자 기분이 묘해졌다. 자, 이제 손가락이 몇 개지? 2개입니다. 정말 내 눈에는 2개로 보였다. 자, 이제 질문이 있으면 해보게. 줄리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자는 자네를 배신했네. 그것도 쉽게. 망설임도 없이 말이야. 자네랑 다를 것 없어.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모든 사람을 배반하고 모든 일을 다 털어놓았지. 하지만 저는 줄리아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오브라이언의 인정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이 들었다. 또 질문 있나? 101호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네는 101호실에 무엇이 있는지 이미 알고 있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지.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온몸에 든 멍과 상처, 앙상했던 몸이 하루가 다를 정도로 살이 찌고 건강해졌다. 내 뇌를 재교육시키는 여러 신문과 훈련을 겪으면서 나는 항복했다. 마침내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 이대로 총살당하는 날만을 기다렸다. 그럼 그들의 완벽성에 하나의 오점을 남길 수 있을 거다. 마지막까지 그들을 증오하면서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다. 그때 문이 열리고 오브라이언이 들어왔다. 자네는 어리석게도 나를 속이려 하고 있어. 윈스턴, 자네는 나아지고 있어. 이성적으로는 말이야. 다만 감정적으로는 진전이 없는 것 같아. 똑바로 내 눈을 쳐다봐. 빅브라더에 대한 자네의 진심은 뭐지? 그를 증오합니다. 좋아. 자네가 마지막으로 밟아야 할 단계가 왔구만. 자네는 빅브라더를 사랑해야만 해. 101호실로. 눈앞에 탁자가 보인다. 나는 의자에 묶여 있었는데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고개조차 돌릴 수 없다. 그저 앞만 똑바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문이 다시 열리더니 철사로 만든 상자 같은 물건을 들고 왔다. 101호실에 뭐가 있냐고 물었지. 여기 있는 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이야. 무엇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냐는 사람마다 달라. 생매장, 화형, 익사, 죽이는 방법은 너무 많아. 자네의 경우에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게 쥐지. 이 상자의 구조를 알아도 이 마스크는 자네 얼굴에 딱 맞으니까 달리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거야. 빗장을 풀면 상자의 문이 열리고 이 안에 굶주린 짐승들이 총알처럼 튀어나오지. 쥐들은 자네 얼굴로 뛰어올라 살점을 마구 파먹을 거야. 어떤 놈은 눈부터 파먹겠지. 어떤 놈은 뺨을 뚫고 들어가 혓바닥을 씹어먹기도 하고 말이야. 자, 그럼 천천히 즐기라고 윈스턴. 시간은 많으니까 말이야. 줄리아한테요. 줄리아한테. 저는 안 돼요. 줄리아한테요. 부끄러워 말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니까. 출소 후엔 매일같이 술을 마신다. 3월 어느 쌀쌀한 날 공원에서 줄리아를 마주쳤다. 저는 당신을 배반했어요. 나도 배반했어. 그런 일이 닥치면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는 건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신만 생각하게 마련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전과 같지 않게 돼요. 그게 줄리아와의 마지막이었다. 잔을 든다. 술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행복한 상상을 한다. 나의 영혼은 흰눈처럼 깨끗해졌다. 모든 것을 용서받았다. 햇빛 속을 걷는 기분으로 하얀 타일이 깔린 복도를 걷고 있다. 무장한 간수가 나타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총알이 머리에 박힌다. 빅브라더, 그의 의미를 알아내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다. 잔인하고 부질없던 오해, 사랑이 가득한 품 안을 떠나 제멋대로 고집을 부리며 살아온 시간. 모든 것이 잘 되었다. 투쟁은 끝이 났다. 나는 빅브라더를 사랑했다.